네, 문제 107번입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 우리가 그 매출 수량 차이를 매출 수량 차이를 다시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분석합니다. 자, 식을 써보면, 자, 실제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상 규모 예상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자, 여기는 실제 규모 곱하기 예상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세 개 차이 분석하는 겁니다. 이 세 개 차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점유율 차이, 이 두 개 차이를 규모 차이. 사실 이제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몰라서 이렇게 계산이 안 될 뿐이지, 이 정의만 알면 투입하면 바로 되는 구조입니다.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 100원이고요. 자, 실제 시장 규모 10만 개. 자, 실제 시장 점유율 35%. 예상 점유율 40%. $350만원이고요. $400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죠. 부호가 마이너스 $50만원이고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크면 좋죠. 왼쪽이 크면 좋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원가파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인데, 이 매출 판매부서 성과평가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실제가 크면 좋은 거니까, 공원이익으로 비교 분석하니까 이익이 크면 좋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108번 3일의 매출 배합 차이.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 자, AQ, AM, BP 빼기 SV. 실제 우리 이것도 세로로 적을게요. BQ 곱하기 BM 곱하기 BP 빼기 SV. 단위당 예산 공원이익, 예산 배합, 예산 매출, 실제 매출, 실제 배합,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 중간에 바꾸는데 실제 AQ로 하고요. 배합만 예산 배합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BP 빼기 SV 동일하게 하고요. 그래서 두 개 차이를 우리가 배합 차이,
이것도 제일 수량 차이. 수량 차이 요 숫자가 사실 요 숫자고요. 요 숫자가 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의 개념. A 따로 B 따로 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각각 합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평균의 개념을 도입해서 할 뿐입니다. 평균의 개념을 도입해서 할 뿐이지 A 따로 B 따로 나오면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합 차이, 수량 차이는 A 따로 B 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실제 시장 점유와 시장 규모 차이 분석할 때는 A, B 합한 규모, A, B 합한 점유율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A와 B 평균을 내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품 A, B 예산 단위당 공원이 A 2000, B 3000. 배합 차이만 구해버렸으니까 이거 두 개 차이만 해볼게요. 자,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AQ. 자, 실제 950, 250. 예산은 700대 300. 자, 700대 300인데, 자, 이 1100을, 1200이죠. 1200개를, 이 1200개를, 실제 1200개를 7대 3으로, 7대 3으로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산배합. 7대 3으로 팔았다면 몇 개일까? 그러면 여기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1번의 식은 1200개 곱하기 즉 70%죠. 70%. A와 B 중에 전체 70%. 840이고요. 360입니다. 자, 전체 합을 해볼게요. $265만원입니다. 자, 왼쪽에서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11만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 정답은 1번입니다. 배합 차이는 11만원, 불리한 차이. 109번. 책임 중심점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원가 중심점, 통제 관한 원가. 이익 중심점, 수익 원가. 투자 중심점, 수익 원가 투자.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정답은 2번이고요. 수익 중심점은 매출만 보는 거죠. 매출 원가는 원가니까. 자, 110번. 자녀이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거부되는 투자안이 자녀이익법에서 수락될 수도 있다.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자녀이익법이 더 유리합니다. 2번.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투자한 투자 금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할 때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 내용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상호 비교하기가 유리한 게 투자 수익률법이고요. 자녀이익법은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을 서로 성과평가할 때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투자한 사업부가 아무래도 자녀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익법은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업부 성과평가할 때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잔여익법에서 수락되는 투자안이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도 수락되므로 아니죠.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거부되는 투자안이 투자 의사결정할 때 잔여익법에서 수락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법은 성과평가 측면에 장점이 있고요. 잔여익법은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써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둘 다 수락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잔여익법이 수락되는데 투자 수익률법에서 거부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 됩니다. 4번 투자 수익률법은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잔여익법이 출연했습니다. 투자 수익률법은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한 수익률 10%,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투자 대한 50%. 근데 기업 전체를 보게 되면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이 훨씬 좋은 거죠.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투자 대안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여이익이 출연했습니다. 투자 수익률법으로 보게 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 버는 투자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왜? 그게 투자 수익률이 더 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111번 투자 수익률을 이용하여 각 사업부의 성과를 비교할 때 문제점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사업부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요. 성과평가할 때는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 투자 수익률법이 우수하죠. 자, 왜냐하면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 같이 투입 대비 이익. 2번 영업이익과 투자자본을 재조정하기 위한 추정사항이 많고 불명확하다. 이런 내용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 소규모 투자 중심점보다 대규모 투자 중심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평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투자 대안과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 오히려 작게 투자할수록 투자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중심이, 즉 대규모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 투자 중심점의 투자 수익률 극대화 노력이 회사 전체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안을 부당하게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4번이 정답이죠. 가장 투자 수익률법의 문제.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 수익률 10%. 1,000만 원 투자해서 500 버는 투자 대안. 50% 투자 수익률. 자, 우리 사업부가 A 투자 대안, B 투자 대안 선택할 수 있는데 성과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투자 수익률이 큰 대안을 선택하겠죠. 근데 기업 전체를 보게 되면 1조 투자에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나은데 투자 수익률법으로 하면 이거 기각하고 이거 채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 투자 수익률법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번. 자, 단기 의사결정. 사업 X 매출액은 50만원. 변동원가 28만원. 자, 공원이익 22만원. 고정비. 고정비가 12만원. 그래서 영업이익
10만원. 자, 사업부 X를 폐지하면 10만원 회피 가능하고요. X 부분을 폐지하면 회사 이제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사업부 폐지하는 거로 의사결정 해보겠습니다. 자, 폐지하면 요거 발생하지 않겠죠. 수익이 50만원 줄어들 겁니다. 빼기 정분 비용. 사업부 X를 폐지하면 비용이 28만원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비도 10만원 줄어드네요. 고정비도 10만원, 10만원 줄어듭니다. 자, 사업부 X를 폐지하면 정분이익. 자, 항상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플러스 돼서 이익은 플러스 38만원. 발로 풀면 플러스 플러스 되죠. 38만원, 50만원, 마이너스 12만원. 자, 사업부 X를 폐지하면 오히려 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수익과 원가 이익의 예상 금액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 500, 변동원가 300, 공원이 200, 고정원가 150, 영업이익 50만원. 3일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7만 단위. 마포가 단위당 90원에 25,000 단위를 사겠다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이 주문을 수락하면 25,000개 곱하기 단위당 90. 25,000이 단위당 90. 정분 수익. $225만원. 정분 비용. 자, 수익이 이만큼 늘어나고요. 근데 혹시 기회원가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기회원가. 이걸 하나 반영을 했네요. 자, 기회원가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기회원가. 25,000개를 수용하면 회사 최대 생산량이 7만 단위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상되어 있는 게 5,000 단위니까 25,000 단위를 수용하면 5만 개 중에 5,000개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5,000개 줄이는 그와 관련된 수익도 반영해야 됩니다. 100 이게 되고요. 자, 이거 수락하면 25,000개 90원 판매 수락하면 수익은 늘어나는데 최대 생산 능력이 7만 개이기 때문에 5,000개를 포기해야 되죠. 기존에 올해 예상된 5만 개 중에 5,000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정분 수익. $175만원이고요. 자, 정분 비용 25,000개를 우리가 생산해야 되니까 변동원가. 자, 문제에서 특별한 만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만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원가 위에 자료 있죠. 60.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요. 자, 기존 5,000개 줄이면 이와 관련된 변동비도 줄어들 겁니다. 항상 이제 우리 문제는 문제 보기에서 나온 내용만 고려하면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나온 내용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비용 변화.
120만 원이고요. 정분 이익입니다. 175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플러스 5만 5천 원. 55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55만 원 증가가 됩니다. 증가. 그래서 이 제한을 수락해야 되겠죠. 제한을 수락하면 수익 변화 플러스 175만 원. 비용 플러스 120만 원. 해서 전체 이익은 플러스 55만 원. 114번 3일에 특별 주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생산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의 경영자가 특별 주문 수락 여부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변동원가는 고려해야 되고요.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정비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원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원가입니다. 115번이고요. 회수기간입니다. 회수기간 총 3만원. 투자 3만원이 회수되는 기간. 자, 1년차 5천, 2년차 9천, 3년차 8천이기 때문에 3년차까지 하면 얼마죠? 22,000원이죠. 1년차 5천, 2년차 9천, 3년차 8천. 3년차까지 하면 22,000원입니다. 3년 플러스 이때까지 22,000원이니까, 자, 1년 동안 총 8천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1년 동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8천만 들어오는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1년에 만 들어오는데 4년차 1년에 만 들어오는데 8천 들어오면 연환선하면 몇 년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8년입니다. 0.8년 해서 3.8년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116번 순현재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상호 독립적인 투자의 경우 가치가산 원리가 성립한다. 맞는 편이고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잔여익법처럼 금액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합니다.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3번 순현재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투자하는 결정 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회사 이익의 개선, 회사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대안을 선택합니다. 117번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걸 뭐죠? 내부 수익률. 정답 2번입니다. 118번 시장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한 가격 정책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 시장 침투 가격. 119번 A와 A, B 두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A 사업부는 부품값을 생산하여 외부에 판매하거나 B 사업부에 대체할 수 있다. A 사업부의 연간 생산, 판매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생산 능력 10,000개, 외부 수요량 7,000개, 단위당 판매 가격 400, 단위당 변동원가 170. B 사업부는 부품의 값을 필요한 수량만큼 외부에서 420에 구입할 수 있다. A 사업부가 2,000개의 부품을 B 사업부에 내부 대체하면 대체 수량 1개당 기업 회사 전체 이익의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겠는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됩니다. 최소 공급 가격, 최소 대체 가격, 회사의 최대 대체 가격.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모양이 나오면 내부 대체하는 것이 기업 전체 이익에서 무조건 이익입니다. 자, 그럼 최소 공급 가격. 일단 최대 대체 가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외부 구입가에 420이고요. 자, 최소 공급 가격. A 사업부가 2,000개 부품을 내부 대체한다면 2,000개.
근데 현재 외부 수요량이 7,000개인데 2,000개 하더라도 최대 생산 영역이 10,000개이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죠. 최소 공급 가격은 정분 지출원가. 더하기 단위당 기회원가. 정분 지출원가 변동원가 170. 자, 단위당 기회원가 제로죠. 따라서 내부 대차 및 차익만큼 무조건 이익입니다. 250만큼. 대체가격이 여기 되든 여기 되든 여기 되든 무조건 250 이익이죠. 여기는 네. 요거는 이제 정규 이런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두 개 차익만큼 대체가격이 어디에 결정이 돼도 기업 전체를 보게 되면 무조건 250 이익입니다. 120번. 균형 성과표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 혁신, 운영, 판매 후 서비스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진다. 평가수 대응 후 서비스 대응 시간, 주문 배달 시간이 있다. 뭐죠?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원가관리에게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